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3부작, 그 전체 텍스트입니다. 네,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까지요. 맞아요. 단순히 줄거리만 훑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운명이라든지 진실을 아는 것의 의미, 또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사이의 갈등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이렇게 조각난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 느낌으로 이 복잡하고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세 작품은 사실 각각 독문적이면서도 결국에는 한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단순히 사건 전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포클레스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고통, 또 존엄성, 그리고 오만함, 흔히 말하는 그 휴브리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오이디푸스 왕부터 가봐야겠죠. 네. 테베에 끔찍한 역병이 돌고 오이디푸스는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막 맹세를 하잖아요. 아,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미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네,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 범인을 찾으려는 그 강력한 의지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맹세 자체가 이 비극을 이끌어가는 엔진인 셈이에요. 오이디푸스는 보면 굉장히 정의감도 강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뚜렷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네, 영웅적인 면모가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작 본인만 모르는 그 끔찍한 진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신탁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신탁을 피하려고 했던 부모의 행동, 그러니까 아이를 버렸던 거랑 또 오이디푸스 자신이 코린투스를 떠났던 그 행동이 오히려 신탁을 실현시켜버리는. 네, 맞아요. 정말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운명을 피하려 할수록 그 운명의 덫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는 특히 그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어스하고 오이디푸스가 막 격렬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장면 중요하죠. 눈은 멀었지만 진실을 보는 예언자랑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왕. 네. 이 대비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소포클레스가 거기서 아는 것과 보는 것의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테이레시아스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범인은 바로 당신이다. 네. 그런데도 오이디푸스는 그걸 믿지 않죠. 오히려 크레온이 권력을 노리고 꾸민 음모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네.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판단력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휴브리스, 즉 오만함으로 작용한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 논리 이런 것만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신탁이나 신의 힘 같은 건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오카스테가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있잖아요. 아유, 신탁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우리 라이어스 왕도 아들 손에 죽는다는 신탁 있었는데 실제로는 길에서 강도들한테 살해당했다. 이 말이 네네. 오히려 오이디푸스의 불안감을 확 키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리는 거. 이것도 진짜 잔인한 아이러니 같아요. 그 세 갈래 길이라는 장소가 딱 떠오르면서요. 한 거죠? 결국 코린토스로에서 온 사자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그 양치기의 증언까지 가게 되죠. 그 양치기. 네. 그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 즉 비극적 결함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실수나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떤 뛰어난 자질, 예를 들면 진실을 탐구하려는 의지나 결단력 같은 것이 오히려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서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좀 더 복합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오카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찌르잖아요. 네. 더 이상 이 끔찍한 현실을 내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볼 수 없다. 이런 절규와 함께요. 이게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보는 것을 포기하면서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려는 그런 처절한 몸짓처럼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의 눈몸은 그냥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 이전까지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상태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대가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내면적 성찰의 시작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풀스왕은 이처럼 운명의 힘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지 또 인간 의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눈먼 오이디푸스가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로 넘어가 보죠. 이 작품은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편의 그 처절함과는 좀 다르죠. 좀 더 성찰적이고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느껴져요. 아테네 근교 콜로노스, 그 자비로운 여신들 에우메니데스의 성소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데 이곳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거란 신탁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네, 여기서 에우메니데스는 단순히 복수의 여신이라기보다는 정의와 질서, 그리고 어떤 정화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원래 죄 지은 자는 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금기시되는 곳인데요. 네. 근데 오이디푸스는 당당하게 주장해요. 나는 내가 행한 것보다 당한 것이 더 많다.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성소에 머물 권리를 요구하죠. 그간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테세우스. 오이디푸스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아테네의 그 유명한 환대 정신에 따라서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세우스의 결정은 그 당시 아테네가 추구했던 민주주의나 정의,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는 오이디푸스의 무덤이 나중에 아테네를 보호하는 신성한 힘이 될 거라는 신탁을 믿거든요. 아, 그런 신탁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신뢰보다는 신성한 의무나 망명자에 대한 도리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테베의 통치자 크레온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아, 크레온이 또 등장하나요? 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무덤이 가진 그 힘만을 이용하려고 그를 막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죠. 왕위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버지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신탁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력한 망명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버렸던 아들들을 향해서 정말 끔찍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 둘 다 서로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와, 이 장면은 진짜 오이디푸스가 뭐랄까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어떤 신성한 힘, 저주를 내릴 권능까지 지닌 존재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유랑의 시간을 통해서 오이디푸스는 역설적으로 신과 가까운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운명에 그냥 희생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장소나 방식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신을 받아준 아테네에는 축복을, 자신을 저버린 테베에는 저주를 남기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 장면도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되잖아요. 오직 테세우스만이 목격한. 네. 그의 육신 자체가 아테네를 지키는 어떤 성스러운 유산이 되는 거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결국 그 극심한 고통이라는 게 인간을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신성함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을 보여주는 작품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오이디푸스가 마침내 성스러운 존재로 인정받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인간이 겪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부작 오이디푸스 가문의 비극이 그의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안티고네입니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저주대로 왕위 다툼 끝에 서로를 죽이고 그들의 외삼촌인 크레온이 테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통치자가 된 크레온은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아주 강력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테베를 지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는 영웅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지만 반역자인 폴리네이케스의 CC는 매장하지 말고 그냥 들판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는 거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와, 굉장히 단호한 조치네요. 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통치자로서의 논리가 작용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만든 법, 즉 국법과 신들의 오래된 관습법, 혈육을 매장해야 한다는 그 의무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국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인물이 바로 안티고네죠. 이건 신의 법을 거스르는 거다 하면서요. 동생 이스메네는 두려워서 망설이는데도 안티고네는 혼자서 오빠 시신에 흙을 뿌려주며 최소한의 의식을 치르잖아요. 네, 결국 발각돼서 크레온 앞에 끌려가죠.
근데 거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정말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 정말 강렬했어요.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인데 저는 신들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안티고네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가족에 대한 사랑, 혈육에 대한 애정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신성한 의무,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거죠. 그녀에게 크레온의 명령은 그냥 인간이 만든 일시적인 법일 뿐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신들의 불문율보다 결코 우선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포클레스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군요. 국가의 질서, 폴리스라고 하죠. 그것과 가족이나 종교적 의무 같은 오이코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이런 행동을 그냥 법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특히나 여성이 감히 도전한다고 생각하면서 격분하죠. 맞아요. 그의 반응에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부장적인 오만함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안티고네를 산채로 바위 동굴에 가두라는 아주 비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크레온의 비극이 또 깊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레온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심화돼요. 그는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하이몬이 와서 백성들 여론도 그렇고 너무 완고하게만 나가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네. 안티고네의 약혼자이기도 했죠, 하이몬이. 네. 근데 크레오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저 계집에게 홀렸다면서 막 아들을 모욕하고 충고를 완전히 묵살해 버립니다. 여기서 그의 휴브리스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지혜에 대한 과신,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함. 결국 또 그 예언자 테레시아스가 등장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군요. 네. 테레시아스가 나타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죠. 신들이 분노해서 재물도 받지 않으시고 크레온 당신도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자식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게 될 거고 온 집안이 통곡으로 가득 찰 거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듣고 나서야 그제야 좀 정신을 차리는 건가요? 네, 원로들도 막 간언하고 하니까 마침내 마음을 바꾸긴 하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너무 늦었군요. 네. 크레온이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막 안티고네 풀어주러 또 폴리네이켓을 매장해주러 달려가지만 비극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어떤 비극이죠? 안티고네는 동굴 안에서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걸 발견한 하이모는 아버지 크레온에 대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칼로 자결해요. 안티고네 곁에서요. 아들까지. 네. 그리고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마저 제단 앞에서 남편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내까지. 결국 모든 걸 다 잃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절규하는 크레온의 마지막 모습. 내 완고한 마음이 불러온 이 죄악이여 전부 내 탓이다. 이 장면은 정말 처절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그 강한 결단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아버린 셈이네요. 안티고네는 이렇게 신의 법과 인간의 법, 개인의 양심과 국가 질서, 또 여성과 남성,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포클레스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딱 들어주기보다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는 양쪽 모두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것 같아요. 특히 크레온의 비극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쥔 통치자가 자기 신념만 너무 고집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 편의 비극을 쭉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 오이디푸스 가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 심탁이나 운명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그 안에서 인물들이 내리는 선택들, 또 그들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 하마르티아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만함, 휴브리스, 이런 것들이 비극을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 집념 때문에 파멸하고 안티고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죽고 크레온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네, 다 다르네요, 그 이유가. 네. 소포클레스는 운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틀 안에서도 인간에게는 분명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이디푸스가 무지 속에서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그 엄청난 고통, 또 안티고네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저항과 죽음, 그리고 크레온이 권력 유지라는 명분 아래 내렸던 결정과 그 파국적인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세 편의 비극은 알 혹은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도 되게 깊이 탐구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알고 싶지 않았던 혹은 몰랐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결국 알아버렸고, 크레온은 반대로 꼭 알았어야 할 진실들, 예를 들면 신들의 뜻이라든지 백성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티고네는 자신이 옳다고 아는 진리, 즉 신의 법을 끝까지 고수했고요.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가,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이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어쩌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역시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결국 완벽한 해답이라는 건 없어 보여요. 운명, 신의 뜻, 국가의 법, 개인의 양심,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인간의 고투, 그 모습 자체가 이 비극들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랫동안 좀 곱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이디푸스의 그 고통스러운 진실 탐구 과정, 또 콜로노스에서의 신비로운 변모, 안티고네의 신념에 찬 저항, 그리고 크레온의 너무 늦은 후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순간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마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읽는다는 건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 조건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경험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